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정말 큰 변동성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경제를 이른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참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또 트럼프의 정책 기조, 또 그것이 미치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각국의 또 대응 이런 것들의 실마리를 좀 들여다보고 좀 어떻게 내가 의사결정 내릴지, 투자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 그런 것을 내릴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 또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보고서, 또 연초에 있었던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왔던 다보스 포럼의 또 경제 전망 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모아보기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2025년 세계 경제 그리고 그 안에 한국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들여다보시는데 참조가 되실 것 같아서 선물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모아보기를 통해서 세계 주요 국제기구는 무엇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정의 내리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IMF의 경고, IMF의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기초해서 이 메시지, 어떤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규칙이 사라질 것이다. 기존의 경제 질서가 붕괴되고 다른 경제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 2025년에는 더 불확실해질 것이다. uncertaint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그 홈페이지의 대주제가 세계 경제 성장 국면이 다이버전하다, 제각각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divergent and uncertain, 역시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divergent하고 uncertain하다, 이게 어쩌면 IMF가 설명하고 있는 2025년 경제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텐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또 IMF 안에 있는 그 블로그에도 이 해당 내용들을 담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as one cycle ends, 기존의 경제 사이클이 끝났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amid growing divergent, 따로따로 제각각 흘러가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럼 기존의 경제 질서는 다소 무너지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겠구나 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growth divergence,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견조하고 중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세계 경제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따로따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 따로따로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느 국면에 해당될까요? 또 이 그로스 다이버전스가 계속되고 있고 더 와이든된다, 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팔러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또 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좀 잡히는 모습인데 또 어떤 나라는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이 표지 문구 기억하시면서 결국 IMF가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2025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더 포스트 팬데믹 이코노믹 사이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었던 그 경제는 이제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21년 기저효과로 반등했죠. 그리고 다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주저앉았지만 2024년까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여전히 상존했지만
25년부터는 이제 팬데믹 국면은 끝나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의 충격 때 인플레이션율이 급감했었죠. 그 이후에 정말 41년 만에 초래된 고물가가 등장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25년 상당히 세계 주요국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물가에 근접하게 왔기 때문에 역시 물가라는 면에서도 성장이라는 면에서도 양쪽 면에서 어느 면에서 봐도 이제 포스트 팬데믹 이코노믹 사이클, 그러니까 20년부터 24년까지의 5년 동안의 그런 사이클은 마감하고 25년부터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동안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워낙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 그죠? 그리고 22년의 러우 전쟁,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하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죠. 기억하십니까? 22년에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거, 고물가에 따른 압력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충격들을 경험했죠. 중동전장까지죠. 이런 것들이 우당탕탕하게 영향을 받고 이제 세계 경제는 과거의 고성장을 못하고 이제 2023년, 4년, 5년 연속 3%대 초반 성장률을 유지한다. 저성장 고착화돼 버린다. 라고 의견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IMF도 OECD도 월드뱅크도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장기 평균 성장률이 있는데 그 장기 평균선을 크게 밑돈 채 저성장 고착화된 가운데 계속 세계 경제가 운용된다. 특히 이 IMF와 OECD는 상대적으로 구매력 평가 기준의 GDP를 추계하고 있고 월드뱅크는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GDP를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성장률을 맞바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IMF와 OECD는 같은 기준의 성장률 전망치고요. 월드뱅크는 다른 기준의 전망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조적인 흐름 면에서 세계 경제의 장기 평균선을 크게 밑도는 저성장 고착화된다.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긴 하는데 저성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저성장에 늪에 빠진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이게 기존의 사이클을 마감하고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법한 상황입니다.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를 발표할 때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2025년은 항복점의 시대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다 보니까 이 항복점이라는 이 점이라는 키워드는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해 보자. 그리고 그 점들을 이으면 2050년 전망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이으다 보면 그게 하나의 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항복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리학에서 갖고 온 용어죠. 작가적 감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물리학에서 이 철사를 살짝 힘주면 구부러지다가 힘을 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살짝 힘만 준다면. 근데 너무나 강한 힘을 주어져 버리면 그 강한 힘이 주어진 다음에는 다시 제자리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 그 세탁소에 옷 맡기면 철사로 된 옷걸이 받으시잖아요. 그거 구부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많이 구부리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항복점의 시대다. 항복점이라는 것은 힘을 다시 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의 힘이 주어졌을 때 20년부터 24년까지 워낙 우당탕탕하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완전히 뒤틀려서 예전의 사이클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저성장이 만연해 버린다. 고착화돼 버린다. 라는 의미로 항복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바로 그런 시대라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재밌게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력이 재점화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2020년, 21년까지 전개되던 천연가스의 가격이 아예 22년에 폭발적으로 치솟고 나서 점차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으나 충분히 둔화되지 않고 24년 들어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재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유럽에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높게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미국과 유러피언 국가들의 한파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전달되는 이 가스관을 잠갔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자 하면서 스스로 천연가스를 대체할 만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고 또 미국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늘리고 하는 이런 여정을 밟아 나가면서 러시아에 의존했었던 그 가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아예 형성돼 버리는, 그러니까 영원히 천연가스 가격이 과거의 낮은 상승률이 아니라 4, 5% 수준의 높은 성장률 체제로 전환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 또 생활비 무게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압력으로 존재하는 그런 재부각되는, 재점화되는 국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보세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선진국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그냥 제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어요.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을 때였어요. 근데 24년 에버리지는 그냥 그것을 아예 상회하는 전혀 다른 인플레이션율 상황에 놓인 거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국면인 거죠. 과거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지는 않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경제를 억압하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선진국뿐만 아니라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서 21년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율과 비교해 보면 단연 높아져 버린 이 인플레이션율에서 점차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의 재점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여러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게 상당한 생활비 부담을 가져다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본 경제전망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 뭐죠? 다이버전한 그로스가 전개된다. 제각각 경제가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일단 성장률 면에서 미국 경제는 어때요? 날아갑니다. 날개를 다른 듯해요. 그런데 유로존 어때요?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2025년 경제 전망치가 있었는데 종전에 24년 1월에 전망했을 때는 그래도 한 1.5%를 상회하는 성장률이었을 텐데, 유로존 빨강색입니다. 근데 25년 1월 1년 만에 봤더니 사실 그 정도 성장률은커녕 1% 성장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전망치를 계속 낮춰나가요. 반면 미국 경제 전망은 25년 경제에 종전 24년 1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그래도 한 1.5%를 소폭 상회하는 1.78% 성장하지 않겠어? 25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 1월 들어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1년 전에 봤을 때는 좀 어두울 것 같은데 갈수록 미국 경제가 다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100m 전방에서 볼 때는 제가 나쁘지 않게 생겼었는데 바로 코앞까지 와서 보니까 절대 못 봐주게 생긴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가까이 와서 보니까 또 생각했던 기대를 깨트리는 거죠. 유로존은 그런 거예요. 근데 100m 전방에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멋있지 않았는데 코앞에서 보니까 와,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와 유로존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갈수록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되거나 다른 국면으로 전개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이버전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움직임입니다. 또 여러 선진국들, 미국과 유로존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 한국이나 일본이 포함되겠죠. 이들 국가에 대한 전망치도 다소 하향 안정화시키는 그런 모습, 다이버전한 그로스의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추가적으로 성장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중국 경제 보세요. 중국 경제와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컨트리를 보세요. 어쨌든 성장률이 2019년보다 2024년 부쩍 올라간 나라들, going up, 그리고 부쩍 내려간 나라들, going down, 두 개를 분류해 보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은 2019년 성장률 3.5% 수준에서 4%에 가까운 성장률로 급격히 성장세가 올라갑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2019년 성장률 고작 2% 초반대에서 이제 2024년은 2% 후반대를 향해 갑니다. 생각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성장률보다 높게 성장세가 유지되는 모습으로 고잉 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의 성장률 6.5% 수준에서 아예 4.3% 수준으로 내려오죠. 역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도 성장률의 레벨이 떨어지죠. 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 중에서 대표격인 독일, 과거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는 2024년 성장률 자체가 완전히 둔화되죠. 이게 다이버전하다고요. 세계 경제가 같이 상승 국면, 하강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는 상승 국면을 계속 가져가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IMF의 경제 전망,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OECD의 경제 전망서를 볼 때마다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즉시 분석해 드렸고, 지난주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의 함의를 여러분께도 전달해 드렸지만 이게 공통된 게 뭐냐면 다이버전 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이버전 하냐? 미국 나홀로 스트롱, 그리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서남아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스트롱하게 전개되고, 중국 점차 성장 둔화, 독일 점차 성장 둔화, 선진국 성장 둔화, 이런 모습이 전개된다. 그래서 이런 세계 경제의 다이버전트하게, 이게 한국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제각각 흘러가는 성장 국면,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의 돈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나는 어떻게 신시장 진출을 할지, 나는 어떻게 신규 투자를 단행할지, 이런 관점에서 이 다이버전한 그로스, 이런 것은 정말 이 세계 경제를 조망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함양해야 될 방향성 아닌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역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the US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 미국 예외주의라는 얘기는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돼 버리는데 미국은 예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5.2, 4.8, 4.6 성장 둔화가 이어집니다. 뭐 중국 경제가 망했다,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 IMF는 중국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같은 나라 23년, 24년 연거푸 역성장했는데 25년 성장해봐야 고작 제로 성장. 유로존 경제 보세요. 그냥 제로 성장. 이렇게 중국도 성장 둔화, 유로존도 성장 둔화, 독일 성장 둔화의 대표격, 이런 모습이 전개되는데 미국 보십시오. 미국 경제는 나홀로 성장 속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랑 일치하는 겁니다. 2024년 7월 미국 경제는 25년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24년 10월 들어서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그리고 25년 1월 들어서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성장률을 계속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23, 24, 25, 2.9, 2.8, 2.7 굉장히 견조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라는 GDP 1위 국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를 훨씬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여전히 유지한다. 그런 배경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이 이어진다. 그리고 25년 들어서도 추가적으로 돈의 쏠림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배경 한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전망 이렇게 볼게요. 시장은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러니까 미국은 통화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로존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완화의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이게 뭐를 뜻합니까? 그러니 시장 금리가 미국은 높게 유지되고 유로존은 낮게 유지되는 거죠. 미국과 이머징 마켓, 신흥국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미국은 더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 같고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낮은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같죠. 그러니까 그게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은 강달러 뉴노멀을 야기하겠죠. 강달러 뉴노멀 속에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구나 하면서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24년에도 미국으로의 돈의 움직임이 일었었지만 25년에도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그게 결국 미국의 주식시장을 탄탄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의 자기 자본 비율을 끌어올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더 신규 R&D 투자를 단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기대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현재에 투자하세요? 미래에 투자하세요? 미국 주요 기업들과 한국 주요 기업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누가 더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가를 가지고 봅니까? 그거는 현재도 아니고 사실은 과거 데이터 아닙니까? 그럼 미래 기대라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그 미래 기대를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R&D 투자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높은 자기 자본금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 한 해 정부 R&D 예산이 30조 정도 또 민간 R&D 예산이 90조 정도 한 해 전체 R&D 예산이 120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한 10대 테크놀로지 기업들 이들 한 개 기업의 R&D 자금이 쏟아붓는 R&D 투자 금액이 우리나라 한 해 전체 120조에 달하는 R&D 자금을 넘습니다. 계속 이 기업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돈이 더 쏠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또 미국 예외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이버전트한 흐름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uncertain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uncertain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어떻게 단행될지 모릅니다. 취임사 때 지난주죠? 취임사 때 분명히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세 당장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당장 관세 정책을 드라이브로 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2월, 지금 2월이죠? 3월, 4월 그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중국과 결투를 하겠다. 멕시코 하는 짓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한국 너네 나라 왜 공장 옮기려다가 공장 안 옮겨. 언제든지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또 관세 전쟁의 선전포고를 내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무역 정책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uncertainty죠. 그 uncertainty의 레벨은 사실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비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 지난 24년 12월 보고서에서도 트레이드 팔러시의 uncertainty가
지난 어떤 때보다도 높다. 심지어 트럼프 1기 때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높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관세 전쟁을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으름장만 내걸고 기업들아 미국에 공장 줘 그러면 관세 도입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도대체 어떤 갈피로 트럼프가 움직일 것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죠. 그게 바로 uncertainty 아니겠습니까? 결국 OECD의 경제 전망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밖에도 fiscal policy에 대한 uncertainty,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재정 정책을 단행할 것인지 정말 무책임하게 부채 이만큼 끌어다가 적극적인 완화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인지 베센트라는 인물은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닐 텐데 정말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역시 그런 재정 정책 관점에서의 경기 부양책 관점에서의 불확실성도 상존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2025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런 불확실성들 또 다이버전트한 그로스 행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그런 경로에 맞게 그런 경기 판단에 맞게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권의 책 2025년 경제전망 또 트럼프 2.0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전반적인 경기 판단의 흐름을 좀 갖추시길 좀 바라겠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피셜 클럽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노크해 보셔서 정말 매일 또 매주 또 매월 줌 수업이나 온오프 특강을 통해서 그런 방향성을 함께 팔로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저와 함께하는 것들 추천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보스 포럼에서 이 애뉴얼 미팅에서 세계 경제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 취약해질 것이다. 그런데 미국만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다보스 포럼은 무엇이고 이 포럼의 성격은 무엇이고 또 여기서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또 나아가서 세계 경제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매년 연초에 열리는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사가 열리니만큼 지난주에 열렸던 이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고 어떤 스탠스로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 2025에서는 그 큰 주제 바로 Collaboration for the Intelligent Age 그러니까 Intelligent 지능 시대를 위한 협업 지능 시대 우리는 이미 지능 시대에 왔다. AI가 이끄는 지능 시대다. 이 지능 시대에 어떻게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만날 텐데 그 도전 과제들을 대응하기 위해 어떤 협업, 어떤 정책적 혹은 비즈니스적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집중됐었습니다. 그 논의 주제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리이매지닝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 인텔리전 시대, 이 지능형 시대의 국면에 걸맞게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들이 있고 또 이 지구 행성 자체를 완전히 또 바꾸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는 세이프가드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신뢰를 다시 재건할지 또 인재에 어떻게 투자할지 어떤 기술 인재를 우리는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안건들이 이 소위 2025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대주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한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주제를 끌어모았었던 인물 클라우드 슈밥의 연설이 물론 있었고요. 물론 그런 연설이 있는 과중에 그 부자들만의 회의 아니냐 세계 많은 기업들 또 세계 주요 경제 대통령 부총리
이런 급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들만의 리그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코노미는 for all, 모두를 위한 경제를 구성해야 된다. 왜 오로지 소수만을 위한 경제를 구성하느냐라는 어떤 시위들도 상당 부분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열리는 주요 안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매년 연초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소수만을 위한 방향성이니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소수들은, 또 세계 주요 리더들은, 경제적, 비즈니스적, 기술적 리더들은 어떤 안건을 던지고 그 새로운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 방향으로 돈의 이동을 이끌고 또 그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인지를 들여다볼 관점,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 관점하에서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야기됐던 여러 논제들을 여러분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과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CES에서 전해진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처럼 IMF나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오면 여러분께 즉시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가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하나의 관찰 포인트로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어떤 대주제 하에 어떤 어젠다를 세팅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보스 포럼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는요, 범세계적 경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국제민간회의다. 창립은 앞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독일 태생의 유대인이죠. 클라우드 슈밥이 1971년 비영리재단 형태로 창립을 한 겁니다. 물론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는 이 장소답게 이곳이 스위스 다보스라는 정말 유럽에서 가장 높은 지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이나 경제학자나 저널리스트, 정치인 여러 인물들이 모여서 범세계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단행하고 국제적으로 어떤 실천 과제들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행사가 주로 개최되는 지역이 스위스 다보스다라는 관점에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 경제 포럼은 매년 초에 총회가 열리고 다보스 포럼으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보다는 다보스 포럼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2002년, 이게 퀴즈처럼 많이 나옵니다. 항상 다보스에서만 열리느냐? 그건 아니다. 2002년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 9.11 테러에 맞선다라는 의미에서 다보스 대신 뉴욕에서 개최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보스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다보스에 이 본부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적인 비영리 재단 형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유럽인의 경영 심포지엄이라고 이렇게 출범을 했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참석 대상이 전 세계로 넓혀지고 정치인들도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다보스 포럼은 이 연차 총회 외에도 여러 지역별 회의도 하고 산업별 회의도 운영하면서 세계 경제 문제에 접근을 해왔다. 처음에는 유럽 경제에 좀 집중을 해왔다면 범세계적인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해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 이 다보스 포럼에서 전달하는 여러 어젠다들이 보시는 것처럼 Chief Economist Outlook이라는 매년 1월에 발표하는 굳이 따지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개최되는 가운데 제시하는 경제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는 IMF의 경제 전망, 또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저의 경제 전망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세계를 대표할 만한 치프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베이를 벌이고 그 설베이 결과 이들은 평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경제를 진단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세계 경제의 아웃룩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결이 좀 다르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세계 경제 진단 어떤 면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개최됐었던 월드 이코노믹 포럼 24년 1월이죠. 그때는 제가 어떤 어젠다를 여러분께 소개했었냐면 지경학적 분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오 이코노믹 프래그멘테이션. 세계가 파편화되고 분절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24년 세계 경제가 분절화되었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고 해당 국가 이 프래그멘테이션 내에서만 블록화된 경제 내에서만 블록 경제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 블록 내에서만 교류가 조금 더 활발한 그런 모습이 전개됐다고 작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 오늘은 어떤 부분들을 주로 소개할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부상하고 있는 국면이다. 업사이드 리스크도 있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있는데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많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somewhat weaker, 점차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somewhat stronger가 아니라 somewhat weaker에 해당하는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세계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2025년 경제가 23년 4년보다 더 취약해지고 있는 국면에 놓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또 어떤 주요 지역들이 더 취약한 국면으로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한 가지 중요한 거, 정말 취약해지는 지역, 주로 중국과 유로피안 국가들, 그러니까 유로피안 국가들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 권역이 종전보다 더 약해지고 있다, 취약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특히 반면에 사우스 아시아, 제가 그동안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가운데 인도라는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약해지는 동안 중국을 빠져나오는 많은 기업들이 인도를 향해 새로운 제조 기지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해서 그런 지역들은 매우 강한 면면들을 보이고 있다. 취약한 모습들은 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강한 모습, 그 어떤 권역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세계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세계가 뒤틀리는 거죠.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지, 보고서 표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 갈래 길로 나뉘죠. 마치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가운데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또 강하게 움직이고 또 미국도 나름 예외주의 성격으로 강하게 움직이는데 세계 전반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달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다이버전트하다라는 표현과 IMF식 표현이죠. 매우 흡사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이렇게 취약해지는 가운데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취약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 중요한 우리의 대주제죠.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어쩌면 디플레이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디플레이션 위험에 놓였다. 어쩌면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습니다. very low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는 워낙 또 강하기 때문에 moderate한, 그러니까 2%라는 물가 상승률을 밑돌진 않고 2에서 3% 수준의 뭐 적당한 고물가, 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주로 관측을 하고 있다라고 비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적정한 2%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고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물가가 다르니 머니터리 팔러시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통화 정책 기조를 이렇게 타이터하게 하느냐, 루저, 완화적으로 더 완화적으로 운행하느냐.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완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더 완화적으로 움직일 나라, 미국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고 과거의 고성장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발동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 트럼프식 경기 부양책인 거죠. 그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재정 정책은 어떨까? 재정 정책 관점에서도 중국은 매우 강하게 재정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미국도 만만치 않게 재정 정책을 끌어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미국 중심으로 돈이 쏠리게 만드는 배경이 되겠죠. 이런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단행할 수도 없어요. 경기가 어려운데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온통 시각이 초점이 기울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바로 트럼프의 등장이죠.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해 왔고 그리고 미국의 투표 결과는 글로벌 이코노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 단기적인 영향으로 멈출까? 아니면 롱텀하게 영향을 미칠까? 롱텀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숏텀한 영향도 있지만 롱텀하게 장기적으로 경제 체계 자체를 뒤집어 놓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관심이 쏠리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어떤 부문의 팔러시,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들을 이끌어 나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트레이드 팔러시라는 영역에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민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행정명령들도 발동한 거 아닙니까? 역시 마이그레이션 팔러시에도 지대한 변화가 있겠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foreign policy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바이든식 외교 정책은 어땠어요? 상대적으로 이념 외교. 민주주의 이념을 함께하는 나라들끼리 똘똘 뭉쳐보자. 근데 트럼프는 어때요? 거래 외교. 외교 전략이 바뀌죠. 이념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러시아죠. 러시아가 물론 미국과 정치적 이념은 달리하는 나라인 건 맞지만 러시아의 북극 항로 사업을 미국에게 공유해 준다. 거래 외교를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인더스트리얼 팔러시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규제 필요 없어. 나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 행정명령 사인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미국의 그런 움직임이 세계 글로벌 시장을 돈의 움직임을 또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미국으로 초점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 밖에도 이런 미국식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퍼블릭 뎁트의 레벨 자체를 좀 더 올리겠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더 끌어올릴 것이고 부채가 많아지는 것이고 국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또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밑에 있는 텍스 레이시입니다. 감세 정책인 거예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감세 정책을 도입해서
세계 글로벌 기업들아 미국에 와서 기업 경영하라 라는 방향을 이끌고 있고, 그게 세계 주요국들로 하여금 미국이 저렇게 나가는데 우리만 높은 소위 법인세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좀 갖게 만들겠죠. 그게 결국 미국의 이런 정책의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많은 영역에 있어서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 글로벌 인티그레이션 under growing strain,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세계적인 어떤 협정 혹은 통합, 글로벌 밸류 체인, 이런 것들이 strain, 제약 사항이 많아진다. 굉장히 강화된 제약 상황 하에 놓인다. 왜냐하면 이 파이낸스, 서비스, 테크놀로지, 레이버, 굿즈 전반에 걸쳐서 세계가 프래그멘테이션, 여전히 분절화되고, 특히 트럼프식 이 무역 전쟁은 관세를 활용해서 중국에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고립시키고자 움직이고, 그런 관점에서 세계가 더 분절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종류의 이 프래그멘테이션을 이끌 일들이 많아질까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입안될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꼽는다면 네 번째죠. 이 네 번째가 국제 조약, 국제 제도, 국제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나 나토 탈퇴, UN 파리 협약 탈퇴 할 것 없이 각종 국제 기구나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조약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루었었던 그 시대에서 이제 점차 프래그멘테이션 되는, 분절화되는, 파편화되는 경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 프래그멘테이션의 유인이다, 유인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이 트럼프 이슈 말고도 맨 밑에 있는 데모그래픽 체인지, 이게 뭡니까? 인구 구조 변화예요. 중국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인도는 이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앞질렀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사인이 됩니까? 세계의 제조기지가 중국에서 이탈해서 인도로 움직이겠구나.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감소 하에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더 이상 경쟁적이지 못해요. 더 경쟁적인 인건비를 찾아서 세계가 이동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조기지를 찾아서 이동하니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분절화, 블록화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는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미국이 나홀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이 가운데 앞에 말씀드렸던 인구 구조 변화나 여러 가지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현상 때문에 제조기지가 중국을 이탈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비즈니스 리스판스를 강조했는데, 어떤 리스판스냐? 글로벌 이코노믹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이 분절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속에 어떻게 기업들의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이 필요할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을 리스트럭처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분절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요 공급처인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격돌시키고 대만 해협 인근에서 중국과 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한국으로부터는 참전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 중국은 우리 공급 안 할래, 요수 공급 안 할래, 리튬 공급 안 할래, 히토류 공급 안 할래, 공급망을 깨버리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 편을 드는 군사적인 긴장감이 조성되는 국면에
그런 적대 국가의 동맹국에게 어떻게 마음껏 반도체 생산하라고 2차 전지 생산하라고 자원을 공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절화되는 이 프래그멘테이션이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도 재구조화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각종 리스크들이 부상할 것입니다. 무역 전쟁 외에도 지정학적, 외교적 리스크들이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면 좋겠고, 최소한 선제적으로 혹은 발빨리 그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서 적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분께 강조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코어 마켓, 이제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해서 그 집중될 만한 신시장에 더 많은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 major changes, adopt a wait and see strategy.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퍼스트 펭귄처럼 달려가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취했는데, 이제는 워낙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세계 경제가 취약하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각종 정책 드라이브를 뒤틀려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wait and see, 한번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면서 그 변화하는 국면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전략, 이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메이저한 체인지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으로 우리는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기업은 또 어떤 대응을 할지를 생각해보고 모색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 또 트럼프 2.0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25년 경제를 좀 바르게 진단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할까, 준비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문장을 던졌을 만큼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전달했던 주요 어젠다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세계 이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을 뵙고 여쭤보면 대공황 온다, 경제 위기 올 것이다,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경제 위기 온다, 대공황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중립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전망을 의존하기보다는 주요 국제기구들,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를 고루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IMF, 월드뱅크,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 꾸준히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도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나열했던 기관들은 그 어떤 기관도, 단 하나의 기관도 빠짐없이 대공황 올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 올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OECD 같은 경우도 이번 전망서를 내면서 이 전망서에 부제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resilienc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in uncertain times,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간이 온다, 불확실한 시간이다,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 resilient하게 세계 경제가 좀 억눌렸다가 점차 회복되고 있기는 하다라고 이 주제를 통해서
이 OECD의 전망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경제 위기라고 판단하긴 어렵겠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 대한 이 짧은 부제를 조금 늘려보면 OECD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그로스가 to remain resilient, 여전히 다소 잘 회복되고 있는, 유연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25년, 26년. 물론 저성장 고착화지만 경제 위기로까지 가진 않는다.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significant risk, 굉장히 중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26년 나름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공황, 경제 위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드라이하게 저의 의견보다는 OECD 경제전망 보고에서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이 전망에 기초해서 OECD는 세계 경제를 또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큰 기조적인 흐름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또 정부 정책은 가계의 또 대응 전략은 또 기업의 경영 전략적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시사점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OECD가 내놓은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빨간색 선을 보세요. 세계 경제가 계속 L자형 경기 둔화, 저성장 고착화,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경제가 평년 성장률이 약 3.7%였어요. 지난 2010년대 평균 성장률이요. 3.7% 수준에서 아예 레벨 다운 된 채 지금은 3% 초반대, 3.12%대의 성장률로 내려앉은 겁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고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OECD의 한 문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전망된다. 뭐라고? To remain stable. 나름 저성장 고착화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불안하게 전개되기보다는 나름 스테이블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은 OECD는 어쨌든 경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의견을 드려봅니다. 또 OECD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지만 2024년 3.3%, 25년도 3.3%, 26년 3.2% 성장세가 이렇게 주춤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같은 나라는 G20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 6.8%를 보이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5.1%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이 5% 성장이 처음으로 깨진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충격이 없는 국면에서 말이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이미 5%가 훨씬 깨진 채로 움직였었죠. 그건 예외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24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인도가 2025년, 2026년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합니다. 인도네시아도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 더 높은 성장률로 지속될 것으로 OECD는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국가들이 있고 또 아르헨티나와 같은 굉장히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인 그런 나라들도 분명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예외가 되는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고성장을 지속하니 세계 경제가 평균적으로 나름 스테이블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이 수출 구조를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유망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 나갈 것인지 그 정책 방향에도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도 투자라는 관점에서 혹은 퇴직연금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인도 ETF를 비중을 늘린다든가
어떤 식으로 가계의 어떤 자산 관리 전략에 있어서도 달리 가져갈지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다소 긍정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2022년에 찾아왔던 초인플레이션, 41년 만에 찾아왔던 이 고물가 기조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다소 안정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너무나 높은 고물가가 세계 경제에 하방 압력을 줬는데,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점차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떨어지고 있으니 통화정책 기조도 이제 완화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전환해 나갈 만한 여지가 있다. 그게 어쩌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OECD가 던진 이 키워드, 이 노란색에 있는 키 센텐스 하나 잠깐 읽어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이 continue to decline,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To be increasingly in line with central bank targe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각 중앙은행들이 목표 물가로 선정하고 있는, 미국은 2%, 우리나라도 2%, 세계 각 중앙은행들이 목표 물가로 결정하고 있는 그 타겟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죠. 다만 여러분이 이미 체감하시는 물가, 이미 높게 치솟은 그 물가에서 여전히 2% 물가가 또 상승하고 또 2% 상승하니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경험하는 그 고물가 부담은 가중되는 게 맞죠. 그러나 통화정책 관점에서 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로 접근하고 있다 보니, 그러면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게 경기 부양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는 OECD의 전망입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율이 보시는 것처럼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했을 때 재화의 경우 굉장히 강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인데 이 서비스 물가마저 하향 안정화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부분 둔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OECD의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 파랑색은 목표 물가에 이미 부합한 나라들이에요. 초록색은 목표 물가에 거의 근접한 나라들이에요. 목표 물가가 2%면 물가 상승률이 3% 언더에 있는, 2점 몇 %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과 초록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주황색은 그 목표 물가를 상회한 채, 예를 들어 목표가 2라고 한다면 3에서 4% 수준, 그 중에 달하는 나라니까 점차 이런 나라들도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편입되어 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려했었던 22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목표 물가를 크게 상회했었던 그 국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목표 물가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은 각 국가별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알리는 피벗의 시그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유로존도, 영국도, 일본도 세계 각국은 저마다 상정하고 있는 목표 금리, 이것을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세계 중앙은행이 각각 우리는 이 정도가 중립금리야, 일본은 중립금리가 마이너스는 아닌 거예요. 대략 한 2%가 안 되는 1.75% 그 정도의 중립금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죠. 미국도, 유로존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5.5%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대략 3.5%야.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이 보시면 모니터리 팔러시, 통화정책이 점차 뭐한다? loosen, 완화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remain prudent. 이거 뭡니까? 아직도 조심해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물가가 다시 반등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의 점진적인 전환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어야 된다. 경제 위기를 가정한다면, 대공황을 가정한다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라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급진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겠죠. 마치 팬데믹 때처럼,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의 점진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시면 좋겠고, 세계 주요 신흥국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점진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높았던 금리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점차 낮아지니 이 정도면 내가 신산업 투자할 수 있겠어. 대출 의존해서 사업해 볼 수 있겠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채용을 이끌고 소득을 늘려놓고 그게 소비로 전개되는 선순환을 나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담긴 OECD의 전망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몇 가지 불안 요인이에요. 2023년에 찾아왔던 금융불안, 뱅크데믹 현상, 그런 현상이 사라질까? 어쨌든 높았던 금리 상황, 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던 상황에서 발생했었던 그런 금융불안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다. 금융불안 문제가 다시 고조되는 것이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금융불안 상황,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의 금융불안 상황, 그리고 2022년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할 때 나타났던 금융불안, 그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금융불안 상황이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불안 상황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역시 불안 요인은 상당 부분 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inancial condition, 금융 상태가, 금융시장의 상태가 accommodate,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다, 적응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끝으로 그러면 OECD는 아무 리스크 요인이 없다고 판단할까? 리스크 요인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 요인을 OECD는 걱정하고 있을까요? 중대한 uncertainties, 중대한 불확실성이 persist, 여전히 존재한다. 보시면 trade policy uncertainty,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 얼마나 강도 높게 관세를 올릴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할지 몰라요. 중국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요. 그러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서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고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25년 초에 작용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8년, 19년 동안 트레이드 팔러시 언서턴티가 고조됐었던 국면이에요. 이때가 트럼프 1기 때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끌어올릴 때 나타났었던 무역시장, 무역에 있어서의 긴장감. 우리 한국도 대중국 수출이 제약이 되고 굉장히 어려웠었던 국면입니다. 근데 이제 2025년 1월이 오면 이런 트레이드 팔러시 언서턴티가 더 고조될 것이다 라고 OECD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가 그래도 정상화되고 있는 듯이 강한 성장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큰 위험 없이 그냥 저성장 고착화로 가고 있는 와중이지만 이러한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OECD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나요? 제가 이 보고서 200여 페이지짜리를 다 소개한 건 아니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 중에서 크게 1, 2, 3번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남아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망신흥국을 대상으로 수출 구조를 개편하고 수출 신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 의견도 여기서 보태서 드립니다. 두 번째, monetary policy 같은 경우는 continue to ease 해야만 한다. 완화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prudent, 조심해야 되고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야지 급하다고 경기 부양해야 된다고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국 정부는 계속 스텝업 컨솔리데이션이 필요하다. 특히 뭐를 위해서? Public Financial Sustainability.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통상 정책의 불안으로 금융시장에 전이가 될 수 있고 그게 일정 부분 어쩌면 불안으로 야기될 수 있고 금융 불안이 많이 해소된 건 사실이지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다시 해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역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야기될 금융 불안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급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금융 안정책들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 정말 세계 경제는 녹록지 않고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에 무역에 있어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가계, 기업, 정부 3대 주체가 이런 25년 경제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OECD 경제 전망의 기초에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 새벽 3시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즉시 분석해서 여러분께 월드뱅크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전망했는지 말씀 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저도 이른 새벽에 지금 좀 전에 일어나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지만 그래도 힘내서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드뱅크 경제전망 보고서가 방금 발표됐습니다. 새벽 3시에 발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고로 매년 2번 발간됩니다. 1월에 발간이 되고 6월에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24년 6월 전망과 또 지금 1월 전망 약 6개월 만에 전망이 발표된 거고요. 저도 6개월 만에 전망이니까 저도 많이 기다렸었습니다만 이 전망 말씀드리고, 제가 25년 경제 전망서에 말씀드렸었던 월드뱅크의 기존 전망치 그것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드뱅크는 세계 경제를 보시는 것처럼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 약 3.4%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평년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그런 경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도 3년에도 4년에도 5년에도 말이죠. 계속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강조를 한다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2025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어려웠고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또 올해도 어렵겠구나,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팬데믹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른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근데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조금 이따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조금 구체적으로 월드뱅크는 어떻게 전망하냐면
2023년, 4년, 5년 2.7% 성장을 유지한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2025년이 특히 24년에 비해서 유독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성장 국면에 맴돈다. 이런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성장률 2010년대 성장률이 3.1%였다면 확실히 저성장 고착화되어 버린다라는 전망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주요 선진국 경제도 그러하고 신흥국 경제도 그러하고 과거와 같은 2%대 성장은 어렵고 1%대로 내려오고 선진국들이 이 선진국에는 미국도 포함되지만 유로피언 국가들 또 일본, 한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1%대 성장을 이제 토탈리티로 봤을 때 그렇게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흥개도국들 같은 경우 2010년대에 그래도 5%대 성장을 유지했었는데 아예 4%대 초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으로 OECD와 IMF는 어떤 전망을 하는지를 말씀드린다면 OECD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보고서가 나왔었죠. 역시 평년 성장률이 대략 한 3.67%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세계 경제가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왔다면 이후 저성장 고착화의 레벨로 진입했다라고 OECD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려웠고 재작년에도 어려웠는데 그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라는 전망입니다. 하나 더 비교한다면 IMF죠. IMF의 경제 전망도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고 그리고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돼 버려서 역시 3.3, 3.2, 3.2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 돼 버리는 흐름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제가 목이 풀리네요. 네. 낮에 들으시는 분께는 좀 제 목소리가 답답하게 들릴까봐 좀 죄송스러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제 목소리도 좀 트이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처럼 세계 경제가 월드뱅크로 보나 OECD도 보나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사실 제 2025년 경제전망에서도 2025년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한마디로 저성장 고착화라고 한다. 경제 위기나 대공황이나 그런 경제적 충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부 어떤 특정 전문가, 어떤 특정 유튜브를 보고 마치 경제 위기 올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그렇게 이렇게 뒤틀려 계시다, 이렇게 바이어스 되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제를 연구하고 직접 전망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이야기에 의존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저는 국제기구의 전망을 평균해서 그 흐름이 거의 세계 경제 스탠스의 적절한 흐름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17일 지금은 이제 새벽 아침이지만 밤 11시 반에 17일이 거의 끝나가는 18일로 넘어가기 직전에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도 발표됩니다. 역시 그 부분도 제가 즉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그 큰 틀에서의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IMF 전망을 참조하시도록 하겠고 일단 세계 경제의 흐름을
국제기구들의 전망을 기초해서 어떤 식으로 나는 세계 경제의 흐름, 경기 판단을 할 것인지, 경기 판단이 경제 위기 올 것이다, 대공황 올 것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의 나의 의사결정과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의 나의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은 기업 경영 의사결정이나 혹은 투자 의사결정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가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와 경제 위기와는 다른 얘기예요. 올해 어려워요. 작년에도 어려웠죠. 근데 어렵다는 얘기를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시스템적으로 붕괴가 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에서도 이런 표가 제시되어 있죠. 거의 끝자락입니다. 전망서 마지막 챕터 4에서 이 그래프가 있는데 그때보다 살짝 업데이트 됐는데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책에도 명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전망치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아마도 이 2.7% 전망을 가지고 기사가 잘못 나갔거나 또 몇몇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2.7%래. IMF는 3.2라고 했는데 OECD는 3.3%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제시를 했었죠. 242페이지 2025년 경제전망서 242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IMF와 OECD는 세계 GDP를 추계할 때 구매력 평가 기준을 사용한다.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시장 환율 기준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의 의미가 다소 다른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구매력 평가 기준의 성장률 추이를 추계하는 IMF와 OECD의 이 3.2, 3.3%의 성장률의 전망과 2.7%를 맞바로 비교하시면 안 된다. 그냥 IMF는 IMF의 전망을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겠고 OECD는 OECD의 전망의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월드뱅크는 역시 월드뱅크 전망의 기초에서 기존 22년, 23년 어떤 흐름인지를 좀 비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보면 IMF 기준으로 보면 장기 평균 성장률이 3.7%인데 계속 저성장 고착화돼서 3.2%로 성장한다라는 전망이었고 역시 OECD도 장기적으로는 3.7% 전망인데 작년이나 올해 3.3%로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고 월드뱅크는 장기적으로 3.4% 성장하는데 2.7, 2.7, 2.7%로 저성장이 굳어져 버린다, 고착화돼 버린다라는 전망. 그 흐름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저성장 고착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뱅크가 정초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화요일날 이 전망치를 제시하려 했다가 이 전망치를 좀 긴급하게 수정 조정하는 조치까지 단행했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정초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이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무엇이 위험 요인인지를 강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험 요인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면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어떤 정책들이 세계적으로 좀 달라지는 구조화에 놓인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다운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역 프래그멘테이션, 트레이드 프래그멘테이션, 뒤틀림이 있고 분절화가 되는 교역량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런 흐름이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갈등이 또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높은 금리의 레벨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금융시장의 어떤 스트레스, 파이낸셜 스트레스를 계속 야기한다. 역시 기후변화 문제, 그것으로 인한 어떤 디제스터, 어떤 재앙들이 여전히 상존할 수 있다. 역시 뭐 어떤 지역에선 홍수, 어떤 지역에선 가뭄,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런 것들이 또 경제적인 하방 압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6가지 리스크 요인을 좀 강조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but some upside risk too 라고 표현했죠. 이 2가지 업사이드 리스크도 있다. 보시면 faster monetary easing with lower inflation.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그게 경기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근데 리스크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게 전개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피벗의 시대라고 제가 강조했죠. 그것이 역시 상방 요인이 되긴 한다. 그리고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in major economies.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에서, 이게 주요국들이에요. 주요국들이라면 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좀 강한 회복력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이면에는 어떤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요? 세계은행이 지적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개도국입니다. 개도국. 개도국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 성장 둔화가 예상되지만 약한 성장의 흐름, 또 빈곤 같은 경우도 좀 더 완화는 되겠지만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이 진전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불충분하게 빈곤이 완화되거나 불충분하게 개발 목표를 이루거나 달성하거나 하는 일들이 덜 있을 것이다라는 세계은행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중에 보고서 굉장히 두꺼워요.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한 30분 동안 쭉 전체를 들여다봤는데 그 중에서 좀 강조할 법한, 특히 월드뱅크는 어떤 부정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가지 리스크 요인을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는 distorting trade, distort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distort, 이 표현이 이제 뒤틀리다, 비비꼬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좀 꼬여진다, 엇박자가 난다. 구체적인 이유는 트레이드 프래그멘테이션, 세계가 분절화되듯이 해서 교역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보시면 트레이드 디스토팅 팔러시 메저스 보시면 세계 주요국들이 온라인 동맹되어 있는 국가도 있고 비동맹 국가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하 간에 기본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서로 보호무역 조치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지금 좀 보호무역 조치가 좀 극단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국면이었다.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에서 이런 현상을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라고 표현했죠. 역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었던 터에 25년의 교역 증가율은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의 평균 교역 증가율이 4.5%였다면 24년, 25년, 26년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교역 증가율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세계 주요 국들이, 또 동맹국들이든 비동맹 국가이든 세계 주요국들이 서로 간에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고 또 다른 국가가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교역이 이제 둔화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이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다소 소비 중심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내수 중심이라고 본다면 신흥국들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유독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이 교역량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 중심의 어떤 경제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더 저성장 고착화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 한국 경제에 상당한 함의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2025년 들어서 세계 어떤 무역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 불확실성의 레벨이 그 10% 정도 상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경제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보시는 것처럼 0.1%포인트의 하향 조정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어떤 무역 불확실성,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2.7%가 아니라 2.6%로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신흥개도국들 여기 이 EMDE가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하고 여기 보시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들을 지금 계산해 본 겁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0.2%포인트의 성장률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강조한 것이 전 이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10% 포인트의 관세 인상을 적용했을 때 세계 경제 혹은 신흥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까? 미국이 어떤 트럼프 시대에 보편 관세를 정말 단행한다면 어떤 정도의 충격이 있을까? 세계 경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또 EMD 신흥개도국에는 마이너스 0.1% 수준의 포인트 수준의 충격을 준다. 그러니까 단위는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가정했는데 트럼프가 강한 보편 관세를 도입하기 시작한다면 2.7%가 아니라 3%포인트, 0.3%포인트가 깎인 2.4% 수준의 성장세로 도래될 수 있다. 특히 신흥국들도 0.1%포인트, 왜냐하면 이게 주요 강대국 간의 전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그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또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retaliation 이게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했을 때 상대국들이 보복 조치를 단행했을 경우로 상정한다면 0.3%포인트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건데 만약에 보복 조치 없이 미국이 보편 관세를 단행하고 다른 나라들은 단행하지 않는다. 그냥 맞기만 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대략 0.2%포인트의 충격으로만 머무를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세계 교역을 디스톨팅 이렇게 회방을 놓듯이 꼬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세계 교역이 둔화되고 하는 흐름 속에서 트럼프의 강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작용될 경우 세계 경제를 좀 뒤틀리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월드뱅크가 강조한 세계 경제에 던진 어떤 경고의 메시지겠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밖에 두 가지 요인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하나가 가볍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긴 할 것이다.
다만 25년 들어서 이게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높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된다든가 하면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검정색과 같은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둔화되는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이 둔화세가 좀 불확실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명확하게 가파르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던 흐름에서 이제 좀처럼 2% 언저리에서는 잘 2% 언더로 가깝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다라고 끈적끈적하게 나름의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듯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버롤하게는 디클라인,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좀 끈적끈적한 흐름이 같이 맞물릴 것이다라고 월드뱅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의 목표 물가가 있잖아요. 세계 각국은 목표 물가 제도 하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2%라는 목표 물가가 있는데 목표 물가가 2%인데 실제 25년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2.3%다 연간. 그러면 0.3%포인트만큼의 above,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above the target.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는 신흥국이든 개도국이든 모두 다 신흥국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모두 다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100%. 근데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나라가 점차 이제 물가가 잡혀가는 거죠. 그죠? 근데 25년에도 물가가 잡혀가는 건 맞지만 여전히 타겟 물가,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의 맴도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고물가가. 그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스티키 인플레이션, 물가가 여전히 하나의 변수로서, 미국처럼 말이죠. 하나의 변수로서 작용하는 나라들은 어떤 통화 정책을 단행할까요? 지금 야기되고 있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나 이런 현상들이 배경이 뭡니까? 미국 물가가 좀처럼 안 잡힐 수 있겠구나. 미국 경제가 너무 견조하고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해서 물가 안정세가 더디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겠구나. 금리 인하 중단설이 국채 금리를 상승케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High Interest Rate Persistency, 높은 금리가 한동안 유지됨에 따라서 그게 경제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환한 나라들은 나름 회복 국면을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제가 꼽는다면 스위스라고 꼽을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저금리를 당장 취한 거죠. 보신 것처럼 선진국들과 신흥개도국 아까 말씀드렸던 EMD 각 국가들의 이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그래도 23년보다는 24년, 25년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건 맞습니다. 월드뱅크도. 다만 2010년대에 차용했었던 이 선진국의 정책금리가 평균 0.6%였는데 그 0.6%를 여전히 상회하는 수준의 금리를 운용하는 것이다. 올해도. 신흥개도국도 마찬가지. 지난 2010년대의 금리가 5.4% 수준에서 운용을 했는데 금리를 정상화하는 경로에는 있긴 있지만 여전히 6.0% 수준의 금리를 종전보다는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어쨌든 이 고금리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고 고금리의 그 부담이 경제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종전보다 고금리를 차용하는 것이고, 그죠? 신흥개도국들은 좀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해서 종전보다 살짝 고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강달러의 장기화를 뜻하는 겁니다. 강달러의 장기화는 최근 캐피털 플로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신흥국으로부터 마구 빠져나왔어요. EMD를 보나 중국을 제외한 EMD를 보나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이나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이나 여하간의 신흥국들은 다 돈이 빠져나갔었다. 24년 들어서. 왜?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로 인해서 최근 또 국채금리도 또 상승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강달러를 이야기하고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만들죠.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흥국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이 있으니까 미국 경제는 나홀로 견조하게 골디락스를 좀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월드뱅크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은 아무래도 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가운데 그래도 신흥국 AE는 Advanced Economies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들은 그래도 Non-Performing Loans 그러니까 부실채권입니다. 이 부실채권 비중이 줄어들고 신흥개도국들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만 특히 어떤 나라? Low Income Countries, LICs 이게 Low Income 저소득 국가입니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Non-Performing Loans 부실채권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고 이것이 특히 LIC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와서 사실 저소득 국가나 신흥개도국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니까 그런 나라들로 더 많은 자금이 쏠려왔었는데 이제 이 강달러의 흐름 때문에 모든 돈의 이동이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특히 누가 힘들다? 저소득 국가가 힘들다. 신흥국 중에서도 저소득 국가가 굉장히 불안하게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드뱅크가 세계 경제를 좀 전망할 때 있어서 저성장 고착화를 전망하고 있고 뭐 성장률 면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위험 요인이 상당 부분 상존하고 미국의 강한 이 무역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정책의 드라이브가 또 세계 경제를 위협시킬 수 있다라고 월드뱅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좀 여러분들도 어떻게 조망할 것인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런 세계 경제의 후폭풍을 잘 피해 나갈 것인지 위험 요인들을 우회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작할 때는 목이 많이 잠겨 있었는데 아직도 뭐 목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목소리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홍보 말씀까지 드리고 한숨 자러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습니다만 제가 이미 여러 번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어요. 제가 경제하숙집, 경제기숙사라는 닉네임을 만들었는데요. 저와 함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망하는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매일 제가 여러분들께 메시지도 드리고 또 매주 줌 수업으로 또 경제의 기본을 좀 닦는 그런 수업도 해드리고 매월 또 온오프 병행으로 직접 만나기도 하는 그런 특강도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경제 지식을 좀 충분히 쌓고 경기 판단 올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상단에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좀 한숨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루를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